다음은 15번 위법성 판단 기준시입니다. 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앞에서 가구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의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언제의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가 위법성 판단 기준. 우선 이 논의의 출발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법성 판단시는 언제일까? 위법성 판단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법원은 뭘 해야 됩니까? 판결을 선고해야죠. 그렇죠?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위법성 판단이 나오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성 판단시는 판결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위법성 판단시는 분명히 판결시다. 그런데 위법성 판단 기준시도 또한 그러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과연 판결을 선고할 때 당시의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처분은 지금 기속행위입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구청은 이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얘는 거부 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당시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거부라는 처분을 하는 당시에도 그 요건은 여전히 모두 갖춘 상태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럼 그 처분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은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 될 수밖에 없죠. 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것이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을 했다면 그것은 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송의 도중에 이 취소를 제기했는데, 소송의 도중에 만약에 법령이 개정됐어요. 뭐 지금처럼 이제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한 거야. 지진이 나니까 뭐 그런 이제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건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 시에는 이 신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분 시에는 구법, 종전 법령이 있었다라면 판결 시에는 신법, 개정 법령이 있는데, 이 개정 법령대로 하게 되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1, 2, 3의 요건은 충족을 했지만 4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판결 시에 있는 이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를 하는 게 맞는 거야? 허가를 하는 게 맞는 거야? 거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거부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거부는 적법이지, 그렇지? 그럼 뭔가 바뀌었지. 처분 시의 법령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는 위법이고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판결 시의 법령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는 적법이고 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면 반대로 허가를 신청을 할 때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 2의 요건밖에 못 갖췄어요. 이번엔 법령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얘는 1, 2의 요건밖에 못 갖췄어.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을 한 시점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은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이지. 허가 요건 못 갖췄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거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소송 도중에 피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주장을 듣다 보니까 내가 3번 요건을 온전히 구비하지 못한 게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얘가 소송 도중에 3번 준비를 투자를 해서 해왔단 말이야. 이제는 판결 시에는 1, 2, 3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춘 상태야.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이제는 위법이지. 그러면 요번에는 거꾸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처분이 적법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 내려야 되는 거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가 위법이기 때문에 인용 판결 내려야 돼.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는 것은 분명히 처분의 적법 위법의 결과가 달라지고 인용 기각의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법령 개정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 변경이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적법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두 가지를 섞어서 제시를 한 거야. 이거면 사실상 위법 판단 기준시에 대한 판단은 거의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선 정의를 보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란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법령 상태, 사회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입니다. 이게 뭔가를 바꿔주는 변수야.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왜? 처분 시의 법령 상태와 판결 시의 법령 상태, 처분 시의 사실 상태와 판결 시 사실 상태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준시가 언제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지. 아무 때나 기준으로 해. 결과가 뭐 대세 영향 없어. 이래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처분 시 이후에 판결 시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둘 중에 하나의 변수가 들어와 줘야 돼. 그래야지 언제가 기준시일까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얘기한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일반적 기준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의 위법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이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라는 게 반드시 처분 이후에만 발생할까?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 네, 예전에 어떤 구청장 선거에서 영감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졌어요, 우리가. 뭐 맨날 억울하냐? 진짜 억울합니다. 네. 우리가 억울한 것은 상대편 애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민주당입니다. 그때도. 지금은 내가 당적이 민주당이지만 그때는 민주당의 이름이 국민의회였었고, 그건 또 우리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네, 당명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당명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당명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름 맨날 개명해. 개명하면 그게 그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네. 어디서 그런 거를 세탁 이런 거 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회인데 그때는 제가 당적이 민노당이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선거를 뛰었죠. 한 달 동안 비서실장 하던 형님이 나중에 그 형님이 구청장을 하셨는데 3번 했나 2번 했나? 근데 그 형님하고 이제 다른 또 형님들하고 매일 찾아오셔서 술을 사주셔가지고 너가 필요하다. 나를 필요하는 곳은 왜 이렇게 많을까?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얼마 필요한지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왜 맨날 오니까 술을 얻어먹으면, 그래서 사람이 뭘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얻어먹다 보니까 이제 좀 미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내가 학생 때니까 돈을 주기도 그런 거야. 이 돈이 없어, 줄 돈이.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가진 건 재능이요, 없는 건 돈인데, 이걸 어쩌냐? 몸빵 뛰자.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당이 분열이 됐어, 내부적으로. 분열이 돼서 안에서, 거짓 경선이 내부 경선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상대편이 된 거야. 상대편이 이런 일이 별로 없지. 현직 3선 구청장인데 내부 경선에 떨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 동네에서 인기가 작살이야. 그걸 사실 내가 왜 했냐면, 이걸 하나 보고 한 거야. 딴 건 모르겠고, 비서실부터 해가지고 영감까지 다 학교 선배니까 했다. 이런 생각을 가는 유치한 인간들인데, 학교 선배 아니어도 합니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 저기 도남시장이라고 성신여대 앞에 있는데 감자탕 집이 매일 내가 감자탕 집에서 이걸 했거든. 있는 곳이 거기서 그 이제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구청 바로 뒤거든. 거기가 시장 상인들하고 그 구청장이 항상 이렇게 매일 술을 먹어요. 술을 얼마나 잘 먹냐? 우리 캠프에 이제 우리 10대 명이 다 남자 새끼들밖에 없었거든. 여성 동지가 한 명도 없었어. 남자 새끼들 10대 명이랑 영감하고 1대 10대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하잖아? 우리가 져요. 정치인은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때 포기했지. 술을 저렇게 잘 먹을 수가 없다 사람이. 뭐지? 기계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럴 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치인들은 옆에 비서한테 먹으라고 하거든. 근데 비서를 못 먹게 합니다. 자기가 먹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답변하는 거 약속한 거 있지. 다 적어 놓으라 그래. 빠짐없이 적어라. 그리고 아침에 늦지 않게 출근해서 조회를 해. 그래서 회의를 해갖고 어저께 내가 약속한 것들 중에서 가능한 거, 집행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갖고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정신이 맞다. 내가 원하는 정신이구나. 그러면 숟가락 하나 얹어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졌어. 세 번째 선거에서 그 네 번째 구청장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관선이어서 그래. 하나가 옛날에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 관선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행시 출신이신데 내려왔다가 일을 너무 잘하고 그때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민선이 된 게 첫 번째 민선이 구청장으로는 두 번째 2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민선 2번을 했으니까 총 3선인 거야. 세 번째 구청장인 거야. 네 번째 3선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깨져. 근데 이제 반대쪽이 자유한국당이야. 당선된 새끼가. 우리가 내부 분열 때문에. 그러니까 당의 힘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약 20%. 민주당의 힘으로. 그다음에 본인 개인 역량으로 가져가는 게 약 30%였어요. 그 우리가 항상 50% 이상으로 이겼던 거야. 저쪽은 해봐야 20에 30인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죠? 우리 동네에서 성북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다 되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있는데. 고대를 중간에다가 딱 갖다 놓고 나서 자유한국당 되면 학교를 우리가 옮길 겁니다. 근데 내부 분열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린 그 30을 먹은 거고 저쪽에서 20을 가져간 거지. 같은 당에서. 우리는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게 결국 분열되니까 이 새끼들이 딱 거기 1, 2% 차이로 이긴 거야. 그러나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면서 여기서 이제 지역에서 뭘 좀 하려고 허가를 신청을 했었던 거야. 허가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봐.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조례 개정안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개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이 뭘 하려고 해. 이게 만약에 돼버리게 되면은 지역에서 완전한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그 허가를 내주겠냐고요? 안 내주겠죠.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르게 되면 처리기한 설정 공표 규정이 있어요. 모든 처분은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처리 안 해. 그리고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거죠. 근거를 찾으려고. 그랬다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봐라.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지금 이거는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는 겁니다. 조례는 법규명령이야. 법령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신청시하고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 법제처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과징금 사건에 대한 이런 또 기준시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법규 위반 행위를 해갖고 과징금 부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법규 위반 행위를 했던 그 시점에는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었어. 그런데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그 시점에는 법령이 바뀌어갖고 과징금을 1000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럼 나는 500을 부과받는 게 맞을까? 1000만 원을 부과받는 게 맞을까?
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행위시하고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뭐라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라는 변수가 들어와야지 기준시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 처분의 적법 위법에 대한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이 법령 개정과 사정 변경에 대한 문제는 처분 이전에 존재할 수도 있고 처분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하고 지금 처분 이전 문제 방금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청시하고 처분시 사이라는 문제하고 행위시하고 처분시 사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신청시하고 처분시 사이라는 문제는 이건 요구소송 문제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은 이코르 수익이다. 오케이? 신청 이코르 수익. 수익적 처분은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요구소송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시하고 처분시 사이에 대한 문제는 요구소송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위시하고 처분시의 과징금부가 과징금에 대한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요구소송이야 방어소송이야? 방어소송이죠. 과징금부가 처음에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이거야. 처분 이전 처분 이후 요구소송 방어소송.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평면은 4개. 이게 기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이상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여력이 되면 여기서 평면을 7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3개 평면은.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것은 4개입니다. 첫 번째, 처분 이전이냐 처분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가 그러느냐면 법령 개정, 법령 상태를 바꾸는 거지. 사정 변경, 사실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있었냐, 처분 이전에 있었냐 처분 이후에 있었냐에 따라서 평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평면을 4개로 나누는데 우리 매직행정법은 번호를 어떻게 매기기로 했냐면 1, 2, 3, 4 이렇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다가 요구소송, 수익적 처분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위에다가 요구소송을 한번 갖다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가 되고, 밑에다가는 방어소송, 침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 문제가 맞습니다. 얘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일반 기준이에요. 일반 기준. 일반 기준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문학 판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학설과 판례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은 사실은 여기는 기준시 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광의로 보게 되면,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여기도 기준시 문제가 맞긴 한데 여기에는 개별 기준 문제입니다. 개별 기준.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이러면 저렇고 이러면 이렇다, 이런 식이야.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이거고, 이거는 기준을 세우는 쪽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같은 경우 어때?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발생한 거지. 그러면 시점을 언제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돼? 처분시하고 판결시하고 둘 중에 뭐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처분시, 판결시, 여기도 역시 처분시, 위에는 이제 거부처분시겠지. 판결시, 밑에는 이제 적극적 처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신청시 하고, 여기가 처분시로 나올 수도 있고 판결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위시, 처분시, 이렇게 돼요. 여기가 왜 신청시로 나올 수도 있고 처분시로 나올 수도 있고 판결시로 나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봐. 여기가 허가 등을 신청한 신청 시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거부 처분이 나온 처분 시점이고 여기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판결 시점이 돼요. 그러면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령이 어디서 개정됐다라는 얘기야? 신청시 처분시 사이에서 신청시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여기서 법령 개정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렇게 법령 개정이 들어오면 얘는 무슨 법? 얘는 구법이죠. 그러면 처분시는 법이 개정된 다음이지? 여기는 무슨 법? 신법이지. 그러면 뒤쪽에서 특별히 법령 개정이 있다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신법이 되겠지. 그런데 이건 같은 법이 되는 거지. 같은 법이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신청시 처분시의 구도로 보든 아니면 신청시 판결시의 구도로 보든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인지는 똑같은 거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시 처분시 신청시 판결시 이런 구도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밑에는 안 그렇습니다. 네. 위에가 여기 구도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분시하고 판결시 중에서 일반 기준을 처분시로 보는 게 맞아 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왼쪽에는 신청시하고 처분시 중에 언젠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판결시로 보는 게 맞아 라는 결론이 오른쪽 2번 평면에서 나오게 되면은 1번 평면에 가게 되면 신청시와 판결시의 구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평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2번, 4번 여기가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겠지. 그러면 이 2번, 4번 쪽에서는 학설이 뭐가 있냐? 처분시설, 판결시설, 절충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절충설 문제를 안 내더라고 객관식에서는. 네, 좀 독일론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판결시설, 절충설 이렇게 있어요. 여기하고 이건 똑같아요. 내용이 이 처분시설, 판결시설, 처분시설, 판결시설 이거는 주장 내용이 똑같은데 얘네들이지 여기에는 요 절충설, 여기에는 요 절충설은 내용이 달라요. 오케이? 얘들은 내용이 똑같고 얘들은 내용이 달라요. 교재에 보면 처분시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그 처분에 대한 사후적 심사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후적 심사제도이다.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예전에 처분이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과거에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다가 나중에 법원이 어떻게 보는 거야? 당시에 제대로 했는가를 보는 거야.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시에 제대로 처분을 하는 것인가를 보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처분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송은 사후적 소송이다라는 거야. 사후적 심사제도이다. 그렇다면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행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된다. 이 말도 사실 좀 말이 되지. 그러니까 현행법규상 판결을 선고하는 그 시점에 현행법규상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허가를 내주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좀 이상하고, 현행법규상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허가를 하지 말라고 결론을 기각 판결 내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할 때의 현행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을 적법 위법, 즉 인용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야.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처분시설은 처분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판결시설은 어쨌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판결 선고할 때 지금 기준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 내려줘야 되는 거지 라는 주장도 사실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불리 논의를 해요. 유리분리. 처분시설로 하는 게 유리하다, 뭐 판결시설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주로
신촌의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촌 출신들은 와갖고 나한테 질문을 막 새벽 2시까지 집에 안 가면서 막 잡아놓고 막, 선생님, 저는 연대 나왔는데요. 어쩌라고, 씨. 씨, 그럼 야, 빨리 일로 편입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뭐야, 그게. 존나 유치한 새끼.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학교, 김성수 교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판결서를 훨씬 유리하대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해. 유리한 이유가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야. 야, 반대로 해줄까? 판결 시설이 더 불리해진 상황을 몇 개까지 던지면 너 무릎 꿇을래? 또 이렇게 몇 개를 던지잖아? 그럼 그 부분도 사실 설명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이건 이렇게 받는 게 더 맞대요. 그럼 내가 반대로 해줄까? 또 얘기해주잖아. 그러면 끝까지 가면 결국 누가 이기겠어? 결국 내가 이기긴 하지. 근데 나도 지인이 빠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케이스에서는 처분 시로 보는 게 유리하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판결서 보는 게 유리해요. 유불리란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유불리를 가지고 법리를 구성하게 되면 그거 기준이 없는 거야. 말이 안 돼.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취소 소송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 지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유불리 얘기 나오면 견해 대립이 너무나 심한데 그걸 출제할 수는 없잖아. 누구 책을 봤는지에 따라 누구 강의를 들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 달리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 그런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이야? 처분시설은 취소는 사후소송이라는 뜻이고 판결실은 취소는 사전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처분 당시까지 있었던 법령상태나 사실상태는 행정청이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이야. 그것까지만 법원이 판단 내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행정부가 먼저 판단하고 사법부가 뒤에 판단했으니까 사법부의 취소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사후소송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하게 된다면 줄곧 이야기한 대로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판단 내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사전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뜻은 취소소송은 사전소송이라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말은 다 이렇게 해. 이건 사후적 심사제도다. 현행법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다 말은 이렇게 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내심은 뭐야? 사전소송이야. 사후소송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처분시설은 뭐라고? 사후소송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판결실은 뭐라고? 사전소송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취소송이 사전소송이 맞는지 사후소송이 맞는지 이거를 가려내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결국. 취소송은 사전소송이겠어요? 사후소송이겠어요? 취소송은 사후소송이죠. 왜? 취소하는 소송이잖아. 취소하는 소송. 과거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소송이 아니라 과거에 행한 거에 대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하는 소송이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출발할 때부터 사후소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 변경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판결 내리는 데 있어서 불합리성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특히나 거부 처분의 경우가 그래요. 아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허가처분을 내리는 상황이야. 첫 번째 얘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 얘가 1, 2, 3의 요건을 다 갖춰서 왔어.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거든.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소송 도중에 4번 요건이 강화된 피난시설이 강화된 내진시설이 추가됐단 말이야. 근데 4번 요건 못 가지고 있어. 근데 처분시설 기준으로 하지. 그러니까 취소이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처분 위법이지. 그럼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오지. 그럼 이제 적극적 구제가 나와야 되는 요구성이니까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에 대한 문제 생기겠지. 근데 인용 판결 나왔잖아. 인용 판결 나왔는데 재처분을 할 때는 재처분 시의 법령 상태, 사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재처분 시의 법령에 따르게 되면 허가 못 내려주는 거야. 웃기잖아. 분명히 나는 승소를 했어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난 건물 못 지어요. 이러면 재판의 결과와 현실적인 권리구제 사이에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거부처분 취소이라는 게 본질적인 궁극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또 재거부 처분을 해도 그 판결의 기속력이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잖아. 판결의 취지는 여기로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번호를 한번 매겨보게 되면 여기가 1번의 법령상태, 2번의 법령상태, 3번의 법령상태, 사회상태 이렇게 가잖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게 기속력이 되는 건데 법원은 어디까지 판단 내려본 거야? 1번에 존재하고 있는 법령상태, 사회상태까지만 판단 내려본 거잖아. 그치? 2번이나 3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라고 법원의 입장에선. 그죠? 2번? 뭔 소리야. 예. 저기 신청시 빼고 여기 3개가 들어와 있었구나 이 친구가. 요거 빼고. 요번에는 이상한 표정 짓는 게 맞아. 야.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법원은 1번에 있었던 법령 상태, 사실 상태에 대해서만 판단 내리고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내린 거지. 그런데 2번에서 법령이 개정된 거잖아. 그러면 2번의 법령 상태, 사실 상태에 대해서 법원은 한 번도 판단 내려본 적이 없지. 그러면 법원의 판결의 취지, 내린 판례의 판결의 취지에 2번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거니까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원이 아직까지 판단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니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해도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뭐 해야 돼? 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돼. 난 4번 요건을 갖췄던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 그럼 이건 또 뭐야? 분쟁이 이례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번 상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취소해서 처리하고 2번 상태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 취소를 또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분쟁이 이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소송 경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 똑같은 사건에서 사실은 충분히 전에 그 소송에서 다 해결을 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 판결식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근데 소송을 두 번 제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오케이? 네가 머리를 잡고 네가 잡은 손을 보면서 너 왜 그래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야 그게. 두 사람이야? 그럼 뭐요? 유령 고스트, 독해 뭐 이런 거? 너 누가 이렇게 물었어? 개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시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또 불합리한 결과가 또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판결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오는 거란 말이지. 하지만 뭘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취소의 성격. 아니 저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라고 해서 저거 바꿔줘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또 반대쪽 불합리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절충설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절충설 여기는 절충설하고 여기는 절충설 다르다고 했지. 위에는 절충설, 요구소송. 여기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절충설은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처분의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처분이 위법인지는 처분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처분을 그 취소를 인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저렇게 하면 뭔가 좀 그럴듯하죠. 아까 그거 생각해봐.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처분이 위법인지는 그 처분을 했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보고 그래서 야 너 그때 잘못한 거 맞다 야 거부처분은 위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내가 판결을 선고한 요 시점에 보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게 되면 여기서 인용 판결 내리는 거는 또 현실적인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기각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 여부 판단과 인용 여부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로 가야 되는 것이다? 서로 달리 분리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유의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교수님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거든. 그래서 본인들도 스텝이 자꾸 꼬여. 근데 요거를 또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셔. 나도 여기서 진짜 표현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막 이랬는데 그 논문을 보고 확실하게 각이 잡힌 거지. 와, 이분은 천재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이 소송에서 인용 판결할 것인지 기각 판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 그죠?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처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위법이면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적법이면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판결시를 했을 때 위법이면 인용을 하고 적법이면 기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시 기준하면 적법이고 판결시는 위법이야. 처분시 기준하면 위법이고 판결시는 적법이야. 이렇게 보면 이 논의는 위법 판단 기준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위법성 판단 우리 왜 하는 거냐고. 그 생각을 해봐. 위법성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분은 이걸 정확히 짚으신 거야. 취소행위 위법한지 아닌지를 왜 판단해? 이 우리나라 같이 단순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변수가 몇 개인데. 우리는 그냥 취소행위 소송물은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끝. 이렇게 하니까 기준시라는 문제가 위법 판단에 대한 문제로만 딱 귀결되고 끝나는 거잖아.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걔네들은 소송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처분이 위법인지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당시에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뭐 이거 다 본다고. 그럼 걔네들은 변수가 몇 차 방정식인지 몰라. 복잡해진다고. 우리 단순하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막 살 거야. 정확하게 이 표현이 위법 판단 기준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인용 판결 내릴 것인가 기각 판결 내릴 것인가 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 판단 기준시라는 말이 정확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알아둬야 돼. 왜? 다들 이렇게 말해.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근데 요럴 때 그 정말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여기서 소독약을 뿌려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하잖아. 그죠? 위법인지 문제는 처분시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인용할 것인지 문제는 지금을 기준으로 보는 거 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한데 그럼 이걸 취소행위에다가 적용하면 안 될까? 안 되죠. 이걸 적용을 하잖아. 인용 여부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버리잖아. 이건 사실은 인용 여부 판단 기준시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 뭘 보는 거야? 위법은 처분시를 인용은 판결시를 이렇게 본다라는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사실은 우린 여기를 보는 거라고. 쏘으면 안 된다고. 항상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라고. 그래서 이름이 위법 판단 기준시고 여기에 위법 판단은 여기라고 돼 있으니까 처분시라고 생각하는 친구구나.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절대.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인용 판단 기준시라고. 이거 츤데레여서 그래. 좋은 거 싫다고 싫은 거 좋다고 막 이상해. 그래서 사실은 인용 판단을 하는 기준시를 찾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인용 판단하기 기준이 여기가 판결시로 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뭐랑 다르지가 않아. 여기는 판결시랑 다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저거 사전소송 돼. 사전소송. 취소를 어떻게 사전소송으로 운영해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이 절충설의 이런 식의 논의는 요구소송 쪽에서의 인용판단 기준식이잖아. 저 절충설의 저 논의는 어디서 사용하는 물건이냐면 의무이행소송입니다. 그래서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보면 저렇게 운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고 인용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본다. 이 내용은 사전소송에서 먹히는 방식이에요. 사전소송에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슨 판결 내려?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 이행 명령 판결을 내리게 되죠. 허가를 내리라는 처분 명령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분명히 허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허가를 하라는 처분 명령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 판결은 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디서는 취소송이 아니라 의무이행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그 거부 처분을 했을 때로는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니까 위법인 게 맞아. 근데 판결을 선고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4번 요건이 추가가 돼 있고 그걸 못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은 위법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젖대를 기준으로 보고 인용 여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의무이행 소송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을 판단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언제 논의하는 거다? 사전소송, 의무이행 소송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해봐. 여기서의 절충설입니다. 여기 절충설은 독일에 한 7개 정도의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집행의 행정행위 하고 계속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보통 논의가 됩니다. 미집행, 주로는 계속효 있는 행정행위를 많이 말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미집행 행정행위가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집행 행정행위를 가지고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잘 연결만 시키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린벨트가 묶여있는데 그린벨트 안에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가 있고 그린벨트니까 하나가 있고 두 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적 허가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린벨트 아니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뭘 받아야 되냐?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건물을 짓는 것이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1번 허가, 건축법 제11조에 허가 1개만 받고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만약 그린벨트를 묶은 목적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법한 건물이 맞죠. 위법한 건물이어서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철거명령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명령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철거명령은 적법한 철거명령입니다. 그럼 기업 판결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소송 도중에 그린벨트가 풀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건축법상의 허가만 받으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맞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 받아놨잖아, 이 건물. 그러면 이거 적법 건축물이잖아,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철거명령은 위법한 철거명령인 거잖아. 그러면 인용 판결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냥 원칙만 고수해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철거명령은 적법하다. 그래서 만약 기각 판결 내려버리지? 그러면 그 철거명은 살아남지. 살아남으면 철거명령 이행 안 한다고 행정처에 뭐 들어가겠어? 돼지병 들어가겠지. 부셔버리겠지. 근데 현재 그린벨트 풀렸으니까 이 건물은 여기 그대로 존치돼도 상관이 없는 건물이잖아. 그러면 이거 부셔버리잖아, 행정청이?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또 저기 건물 또 짓겠지. 건축 허가만 받고 지을 거야, 이제. 그래도 적법한 거 맞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건물 부셔야 되겠냐는 거야. 결국 다시 지을 건물이고 현재로서 적법한 건축물인데 이걸 꼭 부셔야 되겠냐 이거지. 부실 필요 없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야? 미집행의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인 거야. 이런 거 어때? 얼마 전에 살처분 AI에 걸린 살처분 그 문제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내가 상당히 주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부모님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양계장을 하고 계시거든. AI는 나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야. 근데 살처분 명령이라는 게 있고 살처분이라는 게 있어. 죽일 살자야, 죽일 살자.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닭 새끼, 오리 새끼가 그 AI에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있어서 정말 급하면 바로 행정청이 살처분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험,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가갖고 바로 실력 행사를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강제 집행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즉시 강제라는 것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과거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돈을 모아서 한 1,000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때는 그 청계천에 가면, 동대문에 가면은 포르노 비디오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계세요. 그러면 한 명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버스 타고 가서 사와.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때 집에서 더빙을 떠. 그래서 전교에 돌리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힘든 생활이죠. 그죠? 네. 성교육이야 우리끼리 스스로 하는 것이,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공무원이 가서 당신 여기서 불법적으로 포르노 비디오를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의무를 부과했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은 판매 안 하겠어요? 아니지. 자리를 옮겨서 판매하겠지. 이 문제가 행정고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거 폐기 행위 사건,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 살모넬라병이라고 법정 전염병이 있어요. 동물들, 가축들한테 병든 동물고기라고 하는데 전염성이 상당히 높거든. 사람은 감염이라고 표현하고 동물은 전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한테 전염이라고 하면 내가 동물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섞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법령명도 그게 섞여 있었다가 이제는 다 정리를 했거든. 근데 살모넬라병에 걸린 이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정육점에 가고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막 불태워? 아니지. 네. 싸게 옆 정육점에 넘기겠죠. 어쨌든 결국 팔립니다. 결국은.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AI 얘기 안 했구나. 즉시강제 얘기하다가 그러지. 살처분, 아주 급하면 즉시강제로 살처분을 직접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처분 명령을 합니다. 살처분 명령은 그 의무를 부과한 하명이야. 근데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살처분 명령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명령을 안 따랐어. 그래서 우리 닭 10,000마리를 죽여라 그러는데, 10,000마리가 얼마인지 아냐?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도대체 몇 마리가 걸렸다고 니가 골라가 이 새끼야. 막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 10,000마리를 다 내가 알아서 죽이면 보상금 제대로 주는지 알아? 안 줘요, 잘. 금액이 현저히 미달합니다. 그러면 물론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 10,000마리 닭 1마리를 보면 그거를 보통 그 양계장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자식 같거든. 무슨 이유는 알고 있어. 자식을 왜 먹냐 이거지. 그치? 너무 사랑스러워서 먹는 거야. 자식 같다고 하더라 엄마가. 우리 엄마는 동네 풀도 자식이래. 그래서 난 누구 자식이냐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 자식 같은 새끼들을 어떻게 10,000명을 죽여. 그렇잖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복기가 끝났어. 잠복기가 끝나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걸린 놈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우리 양계장에는. 근데 그 살처분 명령을 했던 당시에는 분명히 잠복기간 내였기 때문에 적법한 명령처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이에 대해 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단 말이야. 취소 도중에 잠복기간이 끝나고 한 마리도 안 걸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살처분 명령 적법이니까 기각 판결. 그럼 대집행 들어가요. 다 죽입니다. 다 건강한 닭이라니까.
차라리 치킨으로 드세요. 그걸 왜 죽여? 그걸 왜 묻어? 왜? 안 그래? 아깝잖아. 그치?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뭐야? 사정 변경. 그죠? 예. 얘들은 건강한 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야. 그러니까 판결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처분은 위법이라고 보고, 이거를 뭐야? 기각 판결 내린다. 기각이래. 취소 판결 내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야? 미집행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충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기를 요구소송 쪽에서는 원래 사전소송에서 먹힐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듯하긴 한데 사후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처분실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실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후소송인 취소송에서 먹힐 만한 기준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미집행행정이 계속행정이 이런 얘기가 또 출제가 안 돼요. 출제 안 되는 이유가 재미는 있는데 되게 설득력도 있고, 이거는 독일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예외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냐? 처분시, 판결시, 사전소송, 사후소송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있지. 좋아, 그렇다 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개별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전체를 관료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을 한번 보여줄게. 뭐냐? 법률관계가 언제 완성되냐? 사실관계가 언제 완성되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관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해서 이걸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는 소급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소급표를 적용시키면 그런 걸 우리가 진정소급 적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진정과 부진정이라는 것은 진정은 오리지널, 부진정은 가리지널이라고 했지. 진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전에 이런 얘기했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라고 돼 있어갖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어졌어. 근데 나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4번 요건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미 다 건축허가 다 받아서 건물 지은 거잖아. 이건 이미 건축권이 다 인정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법이 개정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적용해갖고 너희들의 건물은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야 이러면서 건축허가를 싹을 다 취소해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국토는 옷을 한번 다 벗고 다시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말이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그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생각하게 되면 진정소급 적용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법률관계가 과연 언제 완성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법률관계는 언제 완성될까?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야? 권리의무 관계죠. 권리의무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처분이 나와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 효과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처분이 나오죠. 처분의 개념 요소 중에 5번째 개념 요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권리의무 관계가 만들어지겠지. 그 권리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관계지.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법률관계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라는 얘기야. 결국 처분이 나왔을 때 법률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단순해지는 거야 이제부터. 난 이런 걸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님이지. 응? 봐봐. 여기서 완성된다고. 법률관계 여기서 완성돼. 그러면 법령 개정이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봐. 여기가 구법이야. 여기가 신법이야. 여기가 구법이고 여기가 신법이야. 만약에 판결시에 있는 신법을 적용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관계 여기서 완성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진정소급 적용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된다 안 된다? 금지된다는 거지. 법률관계가 어디서 완성되는지를 보란 말이야. 처분이 나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권리의무 관계가 완성이 돼버린다고. 법률관계가 완성이 돼버린단 말이야. 완성이 돼버리는데 저 신법 적용하게 되면 저거는 소급 적용 중에서도 진정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준이 왼쪽으로 그대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이 신청시하고 여기서 우리 뭐 결정해서 처분시라고 결정했지? 판결시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판결시 지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신청시하고 처분시하고 둘 중에 언제냐라는 문제가 생기지. 그럼 이 생각해봐. 내가 영업허가 신청했다, 건축허가 신청했다. 그 신청을 한 시점에 나의 법률관계는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완성 안 됐지. 처분이 나와야지 완성된다고 했잖아. 영업허가가 나와야지 나한테 영업권이 인정되는 거지. 나에게 영업권이 있다라는 권리관계가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청 시에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미완성의 상태. 여기는 법률관계가 완성된 상태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구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신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뭘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완성되는 거니까. 여기 신청한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돼, 안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런 걸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소급 적용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계속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급 적용이 아니야. 부진정 소급 적용은 제대로 된 소급 적용이 아니고 이때는 소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허용된다는 거. 어디서 완성되니까? 처분시에서 완성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은 처분시에 있는 법령과 사실 상태를 적용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신청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해? 처분시를. 우리 지난번에 그거 얘기한 거 있지. 법조경합에서 특별법, 일반법은 특별법, 신법, 구법은 신법, 그다음 하위법, 상위법은 하위법. 거기서 신법 적용한다고 했잖아. 신법이 적용 우선이라고 했잖아. 그 신법 우선의 원칙이 바로 이거야.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거야. 원칙이 그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 예외는 어떤 상황이냐?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우리 구청장 얘기한 거야. 우리 구청장.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가 신청이 있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다는 거야.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하지.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했다.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했다. 판례는 완곡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면 신청시가 적용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었다라면 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정상적이었다면 정상적인 처리 기간 안에 처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법령 개정이 없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라면 나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야? 구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저 새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다가 처리를 지연해서 계속 질질 끄는 거야. 법령 개정된 거 알고 질질 끌어서 날 그냥 괴롭히려고. 그럼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다가 법령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신청시의 구법을 적용해 준다. 이 경우에는 항상 여기서는 이익형량이 있는 건데 여기서 법령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법령 개정의 공익과 그다음 두 번째 구법대로 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을 거 아니야. 신뢰 보호의 사익입니다. 법령 개정의 공익과 신뢰 보호의 사익 간의 이익 형량을 해봤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완성된 법률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 보호의 사익이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의 공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부진정 소급 적용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크다는 거야. 왜? 너는 아직까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게 아니고 혼자 허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인 건데 니놈의 기대까지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가받고 싶으면 4번 요건도 다시 준비해 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너한테 내가 해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않냐. 허가를 내준 적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야? 신뢰보호의 사익이 그닥 크지 않아.
부진정 소급 적용은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법령 개정 공익과 신뢰보호 사익 간의 결국 형량의 문제고, 만약에 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신뢰보호의 사익이 더 크단 말이야. 더 크기 때문에 소급 적용, 소급 입법이 금지되는 거야. 반대로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야. 여긴 허용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서로 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마지막, 여기는 어디서 완성될까? 여기는 어디서 완성될까? 이 상황을 내가 쉽게 하나 설명해 볼게. 아까 우선 그걸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 행위 시의 법에 따르게 되면 내 잘못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0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처분 시에 과징금 부과 처분 시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한테 1000만 원 부과하게 돼 있어. 그럼 난 행정청은 500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야? 1000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거야? 500을 하는 게 맞겠어? 1000을 하는 게 맞겠어? (500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법령이 개정돼 갖고 똑같은 잘못인데 갑자기 법이 개정돼 갖고 있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씨, 과징금 내고 말아. 지금 어쩔 수 없어, 우리 예상 사정상. 이러고 500 정도 내고 그냥 돌파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정책상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5천억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5천억 내야 돼 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해서 형사사건에서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공법관계에서 형사제재처분도 나오고 행정제재처분도 나오고 둘 다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음주운전을 하잖아. 형사제재처분으로 벌금 부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으로 면허 취소가 나오게 된다고. 두 개가 다 나와. 그러면 이거 형사제재 쪽하고 행정제재 쪽하고 뭔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결국 똑같은 제재인데, 그 똑같은 이 제재처분의 근거법규, 제재법규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행위는 과거에는 뭐 그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었었어. 처벌 대상이 아니었었어. 근데 내가 그냥 그 행위를 했거든? 그 나중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처벌 대상이라고 넣어버렸어. 그럼 나 처벌돼? 안 되지. 그쵸? 왜 안 되지? 그 개정 법률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한테 적용하면 그게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형벌법규 소급금지 원칙이야. 죄형 법정주의, 우리 헌법 제 13조로부터 도출되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 소급금지 원칙이거든. 형벌법규를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 적용, 지금 법대로 하게 되면 있잖아.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한 행동들은 다 쓰레기야. 그렇지?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사회의 인식이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법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도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형벌법규 소급금지 원칙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럼 형사제재처분에 있어서의 형사제재법규는 소급이 안 된다는 거지. 형사제재법규가 지금 표현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형사제재법규가 소급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행정제재법규도 당연히 소급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지. 형사제재법규 소급이 금지되는 이유가 그와 같은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된 거란 말이야. 그때 당시 기준으로 내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처벌 안 받기로 완성된 거야. 그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행정제재법규 과징금 500 되는 걸로 돼 있었다라면 나는 과징금 500만 원 부과받는 것으로 이미 법률관계 완성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법률관계가 여기서 완성돼요. 얘는 법률관계가 여기서 완성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시가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이쪽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처분시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처분시가 적용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재 법규, 제재 처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잖아. 그렇지? 혼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제재는 제재인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향하는 처분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는 처분으로서의 제재 처분도 간혹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야. 이행강제금 부과. 아까 전에 우리가 건축 사건에 있어서 철거 명령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했잖아.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매기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과거를 향하는 처분이야? 장래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처분이야? 장래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처분이지. 이건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신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게 예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책에 나와 있는 우리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끝낸 거고, 85페이지에 있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방금 위법 판단 기준시, 정확하게는 인용 판단 기준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위법 판단 기준시는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유효하죠. 무효확인소송도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은 무효확인소송도 1단계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 2단계가 추가될 뿐인 거지. 부작위 위법 소송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하라고? 얘는 절차적 심리밖에 못한다. 응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판단하는 친구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시키라고 했지. 말도 안 되는 재소시설, 상당기한 경과시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는 내용은 말로 풀어 설명한 거고,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부작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시가 언제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돼? 소송이 있어야 되겠지. 소송 중 동고람이면 뭐가 없지? 처분시를 적용시키려고 해도 처분이 없지. 처분시가 X야. 근데 소송 도중에 만약에 거부 처분이 나왔다 이거지. 거부 처분이 나와서 처분시가 생겼다 이거야. 처분시가 생겼다 싶으면 거기 검토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목적 달성. 부작위 여파인 소송은 응답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근데 이미 거부라는 응답이 나와버렸지. 거부라는 응답이 나와버렸으면 이미 목적 달성이니까 소의 큰결로 각하가 돼서 소송이 없어. 처분시가 생기면 소송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 소송 중이면 처분시가 없고, 처분시가 생기면 소송 중이 아니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처분시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처분시를 적용시키고 싶어도 적용을 할 수가 없어. 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절차적 심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 부작위 여파인 소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얘는 오직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까지 했고, 내일은 소송 참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